엄마, 우리 오늘도 칼국수야? 엄마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많이 먹어. 근데 엄마는 왜 안 먹어? 새벽 4시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오직 그 불빛만이 칠흑 같은 새벽을 이기고 있었지요. 복인의 칼국수 나무 간판의 글씨는 비바람에 절반쯤 지워져 복인의인지 복기네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멸치 육수 향만큼은 골목 끝까지 또렷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가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3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지도를 그리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겨울이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플라스틱 의자 8개와 합판으로 만든 테이블 4개가 가게의 전부였습니다. 그 비좁은 주방 한가운데서 오복순이라는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반죽이 도마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지요. 복순의 손은 밀가루에 절어 하얗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아래로 갈라진 살갗 사이로 붉은 핏기가 비쳤습니다. 겨울마다 찬물에 반죽을 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엄지손가락 옆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굳은 살 위에 덧나 있었지요. 22살에 시작한 반죽이니 이 손이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주무르고 얼마나 많은 국물을 저었는지는 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쳐 젖은 면보를 덮어놓고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끓여둔 멸치 육수가 부글부글 기포를 일으키며 뽀얀 김을 뿜어냈지요. 그 김이 복순의 얼굴을 휘감을 때마다 앞머리가 축축하게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걷어올릴 겨를도 없이 육수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셨지요. 냄새만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복순의 비법이자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때 가게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지르는 성큼성큼한 걸음이었지요. 복순의 어깨가 움찔 굳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을 아는 것처럼요. 셔터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복순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 다시 육수에 집중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지요. 새벽 5시 반 가게 뒷골목에 있는 단칸 셋방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딸 수진이가 교복을 입고 나와 가게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지요. 둘째 민호는 눈을 비비며 나오더니 말없이 연탄재를 치웠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마다 할 일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가르쳐준 부지런함이자 엄마의 등을 보며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지요. 막내 은비만이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의 앞치마를 잡고 비실비실 매달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은비를 번쩍 안아 올려 구석 의자에 앉히고는 칼국수 한 그릇을 말아 내밀었지요.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후루룩 후루룩 면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순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훔치고 돌아섰지요. 오전 11시가 되자 가게는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시장 상인들,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1,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땀을 흘리며 후루룩 면을 삼켰지요. 복수는 쉴 틈 없이 면을 밀고 국물을 붓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허리는 솥 앞에 서느라 활처럼 휘어 있었지만 손님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1,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이 모여야 수진이의 참고서 값이 되고 민호의 체육복 값이 되고 은비의 크레파스 값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복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장 상인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지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쳐놓으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덕시장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복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비누거품이 묻은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3평짜리 가게가 없어지면 새 아이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복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가마솥의 불은 이미 꺼졌고 멸치향도 사라진 빈 가게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윙윙거리며 버티고 있었지요. 복수는 도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밀가루 냄새밴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어깨만 파르르 떨며 울었지요. 이 가게는 복순에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간 새벽 텅 빈 집에서 아이 셋을 안고 처음으로 반죽을 쳤던 그날부터 이 가마솥이 곧 복순의 심장이었고 이 도마가 곧 복순의 등뼈였으며 1,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이 곧 복순의 전부였으니까요. 과연 복순은 이 작은 가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원짜리 인생은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까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복순의 새벽은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4시였던 기상이 3시 반으로 당겨졌지요. 잠을 줄인 만큼 반죽을 더 치고 육수를 더 정성껏 우려내면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은 머릿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복순의 정성을 비웃듯 냉혹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시장에 퍼지자 장사꾼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옆 가게 순대국집 아저씨가 먼저 떠났고 맞은편 떡볶이집 아주머니도 보증금을 빼러 간다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줄어드니 복순의 가게로 향하는 발길도 자연스레 뜸해졌지요. 점심시간에 꽉 차던 8개 의자가 반 이상 비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손님이 뚝 끊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신사 한 분이었지요. 낡았지만 솔질을 정성껏 한 회색 양복에 중절모를 눌러 쓴 모습이 여느 시장 손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구두 또한 비록 앞코가 달아 있었으나 광이 반질반질하게 살아 있었지요. 노신사는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볼 것도 없이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고 복순이 내오면 먼저 국물 위에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았지요.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잔을 돌리듯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바퀴 천천히 저은 뒤에야 첫 수저를 떴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기까지 딱 20분. 그리고 1,000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나가면서 고개 한번 까딱하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루틴이었지요. 말이라곤 주문할 때 칼국수 하나 4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에 별별 손님이 다 있으니 조용한 노인 한 분쯤은 이상할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재개발 통보를 받은 후 손님이 반토막난 가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시에 정확히 나타나는 그 노인의 존재가 복순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2시였습니다. 복순은 점심 뒷정리를 하며 김치를 새로 담그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문제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은비가 열이 나서 꼬박밤을 새웠고 새벽에 반죽을 치다가 칼에 왼손 검지를 베었으며 가습이 독촉장까지 날아와 머릿속이 엉망이었지요. 그 혼란 속에서 복수는 육수에 소금을 한 국자 더 퍼넣고 말았습니다. 국물이 확 짜졌지요. 점심 손님 2-3분이 먹고 갔는데 아무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칼국수가 원래 좀 짠 편이니 그러려니 한 것이겠지요. 복순 자신도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에 나타난 노신사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국물 향을 맡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한 바퀴 젓고 첫 수저를 뜨는 데까지는 같았지요. 하지만 국물이 입에 닿는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복순을 바라보았지요. 오늘은 손이 무거우셨구려. 복순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노신사가 칼국수 주문 외에 복순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었지요. 짜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 표현이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짜다도 아니고 간이 세다도 아닌 손이 무겁다라니 그것은 요리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쓰는 언어였지요. 복순이 미안한 마음에 새 그릇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노신사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그 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면발은 좋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더 좋아질 것이요. 복수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면발은 좋은데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건지 더 넣으라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반죽 앞에 섰을 때 복수는 무심결에 손목 대신 어깨를 써서 반죽을 쳐보았습니다. 손목으로만 탁탁 내리치던 것을 어깨 전체에 무게를 실어 누르듯 치니 반죽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 손바닥으로 느껴졌지요. 면발을 뽑아 삶아보니 전에 없던 탄력이 입안에서 톡톡 튀었습니다. 다음 날 2시 노신사가 왔습니다. 첫 수저를 뜨고 나서 면발을 이 사이에 물어보더니 아주 작게, 정말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은 평소에 하던 인사치레의 끄덕임이 아니라 장인이 제자의 성장을 인정할 때나 보이는 깊은 끄덕임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지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뒤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감각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복순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은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태호도 처음엔 그랬지요. 달콤한 말을 늘어놓고 꿈 같은 미래를 약속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통장을 비우고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세상 남자의 친절에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는 것을 복수는 뼈저리게 배운 터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노신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언을 해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요. 노신사 또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2시에 와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1,000원을 놓고 고개 한번 까딱하고 나갈 뿐이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가게 앞으로 재개발 측량팀이 지나가며 벽에 빨간 페인트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 보였지요. 그 숫자는 철거 순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가게에는 17이라는 숫자가 찍혔지요. 17번째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빨간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마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아직은 끝이 아닌 것이었지요. 과연 그 조용한 노신사는 누구이며 복순의 1,000원짜리 칼국수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빨간 숫자 17이 복순의 가마솥을 영영 꺼뜨리게 될까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공덕시장의 공기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떠나는 상인이 늘어날수록 시장 골목은 빈 이빨처럼 듬성듬성해졌지요. 복순의 가게 양옆도 이미 셔터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낮에도 골목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복순의 가게 안까지 낙엽을 몰아넣곤 했지요. 하지만 복순의 가마솥은 여전히 새벽 3시 반에 불이 올랐습니다. 손님이 줄었으니 재료를 줄여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마솥에 넣는 멸치의 양만큼은 복순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육수의 맛이 변하면 마지막 남은 단골마저 떠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은비가 학교에서 숙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족 자랑이라는 제목의 발표 숙제였지요. 은비는 저녁밥을 먹다 말고 크레파스를 꺼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가마솥, 그 앞에 선 엄마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을 색색깔로 칠했지요. 수진이가 은비의 숙제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너 이거 발표할 거야? 하고 물었더니 은비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지요. 민호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는 엄마의 시장 칼국수집을 자랑이 아니라 창피로 여기는 눈치였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네 엄마 시장 아줌마지? 라고 놀리는 것이 민호에게는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으니까요.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은비는 교실 앞에 서서 그림을 들어 올렸지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칼국수를 만드는데요. 우리 엄마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배 아픈 사람도 먹으면 나아요. 슬픈 사람도 먹으면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은비를 바라보더니 손뼉을 치기 시작했지요.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복순의 귀에까지 들릴 리 없었지만 은비의 얼굴에 피어난 뿌듯한 미소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지요. 일주일 뒤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복순에게 연락을 해왔지요. 은비 어머니, 혹시 참관일에 아이들에게 칼국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비가 워낙 자랑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복순은 망설였습니다. 바쁜 장사를 접고 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은비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기에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반죽을 2배로 치고 육수를 넉넉히 우려서 커다란 솥을 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한쪽에 간이 부엌을 차리고 면을 삶는 복순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초라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백화점 케이크를 사오고 유명 빵집 샌드위치를 주문해 왔는데 복순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솥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 그릇씩 받아 후루룩 면을 삼키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와, 맛있다. 엄마, 나 하나 더. 이런 칼국수 처음이야.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복수는 땀을 훔치며 쉴 틈 없이 면을 삶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교실 한 구석에서 복순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요.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칼국수를 한 젓가락 들어 올려 면발의 결을 살피더니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행사가 끝난 뒤 그 남자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지요. 한국전통식문화진흥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은 긴장하여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연신 문질렀지요. 그 남자는 복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서민 음식 경연대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각 지역의 서민 음식 장인을 발굴하여 그 가치를 알리는 취지라고 했지요. 복순의 칼국수가 후보로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같은 시장 아줌마가 무슨 대회를 나가요? 장사도 바쁜데. 그 말투에는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격지심이 담겨 있었지요. 평생 1,000원짜리 칼국수만 끓여온 자신이 대회라는 화려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명함만 놓고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그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고 잊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복순의 귀에 은비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은비는 언니와 오빠에게 신나서 떠들고 있었지요.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칼국수 해줬는데 친구들이 다 맛있다고 했어. 엄마가 대회 나가면 1등 할 수 있대. 엄마가 1등하면 우리 가게 안 뺏기는 거야? 은비의 마지막 한마디에 복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설거지 물에 잠긴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으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못한 채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펴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명함의 글씨가 흐릿하게 빛났지요. 과연 이 명함 한 장이 복순의 가마솥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 아줌마의 허황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까요? 복순이 대회 출전을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결심이라기보다 은비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지요. 엄마가 1등하면 우리 가게 안 뺏기는 거야? 그 물음이 새벽마다 반죽을 칠 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회에서 이긴다고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복순이 진흥원에 전화를 걸어 참가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여느 때처럼 노신사 윤기철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칼국수를 시킨 뒤 다 먹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1,000원을 테이블에 놓기는 했는데 그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 의아해하며 쪽지를 펼쳐보았지요.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회에 나간다 들었소. 도움이 필요하면 내일 새벽에 오겠소. 복순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대회 소식을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시장에 소문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 노인이 복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복순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경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도망간 남편에게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3시 반 가게 셔터를 올리자 골목 끝에 중절모 쓴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기철이었지요. 그는 양복 대신 깔끔하게 다린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복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윤기철은 가방에서 낡은 칼 세트를 꺼내 도마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칼들은 손잡이가 달아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지만 날 부분은 거울처럼 빛이 났지요. 수십 년을 함께한 도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반죽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밀가루의 양, 물의 온도, 소금의 비율, 반죽을 치는 횟수까지 복순이 감으로만 해오던 모든 과정을 윤기철은 숫자와 원리로 짚어주었습니다. 복순은 반발했지요. 2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요? 그런 복순에게 윤기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은 재능이요.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심사위원의 혀를 움직일 수 없소. 당신의 감을 언어로 바꿔야 그것이 비로소 기술이 되는 것이요. 복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기철의 눈빛이 진지했기에 입을 다물고 따라 해보기로 했지요. 매일 새벽 장사가 시작되기 전 2시간이 복순의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기철은 복순의 육수 우리는 법을 먼저 손보았지요. 멸치의 대가리를 따는 각도, 다시마를 넣는 타이밍,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호흡까지 복순이 몰랐던 원리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육수의 맛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지요. 같은 멸치, 같은 다시마, 같은 가마솥인데 윤기철의 방법대로 하면 국물의 깊이가 한층 더 내려갔습니다. 복수는 혀끝으로 그 차이를 느끼며 속으로 감탄했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지요. 한편 시장 밖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공덕시장 상인회장 조상훈이었지요. 조상훈은 시장 재개발의 실질적 추진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장 부지를 아파트로 바꿔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었지요. 시장 상인들이 순순히 떠나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복순처럼 버티는 상인이 있으면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조상우는 복순을 몰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먼저 보건소에 위생불량 신고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생점검반이 복순의 가게에 들이닥쳤지요. 좁은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사진을 찍고 냉장고 온도를 재고 배수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순은 억울했지요. 가게가 낡고 좁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청결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으니까요. 점검 결과는 경고 판정이었습니다. 영업 정지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번 더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압박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우는 시장 상인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보기내에 재료를 납품하는 상인들에게 보기내랑 거래하면 재개발 보상금 산정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귀띔한 것이지요. 하나둘 거래처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와 밀가루를 가져다 주던 식자재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해요, 복순 씨.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복순은 애써 웃으며 그를 돌려보냈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서는 도마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윤기철과의 새벽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윤기철은 복순에게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지요. 어느 새벽 복순이 반죽을 치다 말고 주저앉아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대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가게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윤기철은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며 대답했지요. 요리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요. 기술은 그 다음이지. 당신은 20년을 1,000원짜리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아왔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소. 복수는 그 말이 위로인지 빈말인지 가릴 여유가 없었지요. 다만 내일도 새벽에 반죽을 쳐야 한다는 사실만이 복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복순이 모르는 사이 조상훈의 독수는 한 발자국 더 깊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상훈의 책상 위에는 복순의 남편 김태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지요. 도망친 남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메모지 위에 조상훈이 적어놓은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 오싹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가게는 법적으로 김태호 명의다 이 한 줄이 복순의 인생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기철과의 새벽 훈련이 한 달을 넘기자 복순의 손에서 나오는 칼국수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칼국수였지요. 같은 멸치, 같은 밀가루, 같은 가마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국물을 한 모금 머금으면 혀끝에서 시작된 감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면발 또한 이전의 투박한 질감에서 벗어나 이 사이에서 탱글하게 끊어지면서도 씹을수록 밀의 고소함이 올라오는 깊이를 갖게 되었지요. 남은 단골 손님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복순 씨 요즘 뭐 달라졌어? 국물이 전이랑 다른 것 같은데. 복순은 그럴 리가요. 늘 같은 방법이에요 하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윤기철의 가르침이 혀끝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한 전율을 느꼈지요. 윤기철은 아침 훈련이 끝나면 여전히 2시에 손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스승이 아니라 한 그릇의 칼국수를 먹으러 온 손님이었지요. 복수는 그 미묘한 경계가 이상하면서도 편했습니다. 가르침을 줄 때의 윤기철은 서늘할 만큼 엄격했지만 칼국수를 먹을 때의 윤기철은 그저 피곤한 노인 같았지요. 어느 날 아침 훈련 후 복순이 뒷정리를 하다가 윤기철의 가방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복순은 사진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기철이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쓰고 거대한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뒤로는 HOTEL이라는 글씨가 보였고 그의 가슴에는 총주방장을 뜻하는 금색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는 프랑스어로 된 졸업장이었지요. 복수는 프랑스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복순이 사진을 내려놓으려는데 윤기철이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본 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윤기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중절모를 벗었지요.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강물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비쳤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오. 복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으면서 왜 이런 시장 골목에서 1,000원짜리 칼국수를 드세요? 윤기철은 가게 벽에 기대어 천장의 얼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기철은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서울의 유명 호텔 총주방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만찬을 책임지고 외국 귀빈의 식탁을 꾸미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주방 뒤에는 썩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 오너가 식자재 납품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윤기철에게 그 장부를 조작하라고 요구했지요. 윤기철은 거부했습니다. 요리사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지 장부를 속이는 손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되었고 업계에 소문이 퍼져 어느 주방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평생을 바친 요리의 세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윤기철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작은 셋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았지요.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다시 주방이 그리워질까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공덕시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복인의 칼국수에 멸치향에 이끌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첫 수저를 뜨는 순간 윤기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지요. 호텔 시절 어떤 화려한 요리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 1,000원짜리 칼국수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윤기철은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허름한 부엌에서 진심으로 끓인 국물 한 그릇이 호텔 만찬보다 귀한 법이요. 내가 평생 찾던 그 맛이 바로 당신 가게에 있었소. 트러플도 캐비어도 아닌 그저 새벽에 일어나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는 한 사람의 절박한 진심, 그것이 요리의 본질이었소. 나는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 복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동정의 감격한 눈물이 아니었지요.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당신의 요리에는 가치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20년간 밀가루에 절어 살던 복순의 가슴에 처음으로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과 윤기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걷혔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윤기철의 조언을 경계하지 않았지요. 윤기철 또한 말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프랑스 유학 시절 이야기, 호텔 주방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복수는 반죽을 치며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윤기철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장인지, 왜 하필 복순의 가게인지, 그리고 왜 대회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는지 그 부분에 이르면 윤기철은 언제나 말을 흐렸지요. 복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대회 준비가 급했으니까요. 대회까지 2달 남짓. 복순의 칼국수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윤기철의 표정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적어도 가마솥의 불만큼은 이전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복순이 모르는 곳에서 불길은 이미 복순의 발치까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상훈이 찾아낸 남편 김태호가 서울행 기차를 탔다는 소식이 시장 골목 어귀에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지요. 도망간 남편의 귀한 그것은 복순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 가마솥의 불을 완전히 꺼뜨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대회를 2주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은 여느 때처럼 새벽 훈련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윤기철이 돌아간 뒤라 주방에는 복순 혼자뿐이었습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환풍기가 돌아가는 윙윙거림만이 가게를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 셔터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복순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멈추었지요.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머리로 확인하기도 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으니까요. 셔터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밖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김태호였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은 새벽 어둠 속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었지요. 그때 복순은 잠결에 그 발소리를 들었지만 설마 하며 다시 눈을 감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고 옷장은 반쪽이 빈 채였으며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미안하다. 나중에 연락하마. 그 6글자가 복순이 남편에게 받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모습이었지요. 도망갈 때의 초췌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볼에 살이 올라 번들거리는 것이 바깥에서 적어도 굶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김태호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그 웃음이 복순의 속을 긁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고생 좀 했지만 이제 정리가 됐어. 당신이 가게를 이렇게 잘 지켜줬구만. 역시 내 마누라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걱정 마. 복순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그것은 말이 되기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김태호는 복순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테이블에 느긋하게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지요. 이 가게 사업자 등록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돌아온 거니까 앞으로 같이 운영하자고. 그제야 복순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분노의 고함이 아니라 목이 쉰 채 겨우 짜낸 한마디였지요. 나가. 복순의 목소리가 얼마나 낮았는지 환풍기 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에 담긴 무게는 천근이었지요. 김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탁 두드리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지요. 복순아,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법이 법이야.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내가 찾으러 온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가게 뒷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수진이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았지요. 큰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둘째 민호의 눈에는 불이 붙었지요. 막내 은비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터졌습니다. 아빠가 뭔데? 우리가 굶을 때 어디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마다 피 흘리면서 반죽 치는 거 봤어? 내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놈이라고 얻어맞을 때 어디 있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쌓인 것이 깊다는 뜻이었지요. 김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이제 돌아왔잖아. 다시 시작하자. 응? 수진이가 차갑게 끊었지요. 가세요. 아버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었지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서류를 챙겨 넣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 법대로 하자. 법적으로 이 가게 절반은 내 거야. 마음을 정리하고 연락해. 김태호가 나가고 난 뒤 가게에는 부서진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은비가 엄마의 앞치마를 잡고 울기 시작했고 민호는 주먹을 쥔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지요. 복수는 가마솥 앞에 서서 국자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육수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복순의 머릿속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김태호의 등장은 단순한 남편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조상운이 있다는 것을 복수는 직감했지요. 남편의 양복이 너무 깔끔했고 서류가 너무 준비되어 있었으며 태도가 너무 자신만만했으니까요.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그것이 복순의 급소였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 이름으로 등록했던 그 종이 한 장이 3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가마솥을 빼앗을 수 있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대회까지 이제 10사흘. 복순의 손에는 밀가루 반죽이 있었고 발밑에는 무너져 내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과연 복순은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낼 수 있을까요? 김태호가 다녀간 뒤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은 복순의 2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 날아왔지요. 김태호 명의의 법무사 서류였습니다. 가게의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지요. 복순이 가게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가
사무적인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서류를 읽다가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지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 셔터에 빨간 페인트로 퇴거 불응 가게라는 글씨가 낙서되어 있었지요. 누가 한밤중에 쓰고 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행주의 신호를 적셔 지우려 했지만 페인트가 셔터의 홈 사이로 스며들어 아무리 문질러도 깨끗해지지 않았지요. 손가락이 신호에 헐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그 글씨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조상훈의 공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렸지요. 복인의 그 여자 남편은 사기꾼이래. 그 가게도 빚 잔뜩 진 거야. 가게 문 닫히는 건 시간 문제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복순을 동정하던 상인들까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대회를 일주일 앞둔 수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가스밸브를 돌렸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지요. 가스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체납금이 석 달치 밀려 있어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석 달치 가스비 복순에게는 당장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난 상태에서 수진이 학원비, 민호 급식비, 은비 준비물 값을 대느라 공과금을 미뤄온 결과였지요. 복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꺼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빈 가마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마솥에 불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던 그 불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복수는 그 빈 가마솥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아래 깊이 팬 그림자, 거칠게 갈라진 입술, 밀가루가 묻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것은 40대 초반의 얼굴이 아니라 전쟁을 치른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날 오후 큰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복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학 원서 포기서였지요. 엄마, 나도 일할게. 공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공장이라도 나가면 가스비 정도는 낼 수 있잖아. 복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였지요. 선생님이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손에 들린 포기서의 무게가 복순에게는 세상 어떤 철거 딱지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복순은 수진이의 손에서 그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찢었지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건 엄마가 해결할 거야. 너는 공부만 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등 뒤로 돌린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복수는 불 꺼진 가게에 홀로 앉았습니다. 형광등도 켜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빈 가마솥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둥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밀가루 봉지를 열었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도 없이 물도 없이 그저 밀가루와 손바닥만으로 탁, 탁, 탁. 그 소리는 새벽의 반죽 소리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랐지요.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손을 놀리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복수는
어둠 속에서 의미 없는 반죽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때 윤기철마저 모습을 감추었지요. 이틀째 2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새벽 훈련 시간에도 골목에 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르는 그 노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마저 떠났다는 생각에 복순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태호가 다시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조상훈과 함께였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두 남자가 꺼진 가게 앞에 서서 복순을 내려다보았지요. 조상훈이 시가를 물며 말했습니다. 복순 씨,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가게를 넘기면 보상금을 드리겠소. 그 돈이면 아이들 학비는 충분하지 않겠소? 김태호가 옆에서 거들었지요. 복순아, 고집 부리지 마.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한 거야. 내가 보상금 받아서 아이들 공부시킬게. 복순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게를 빼앗으려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을 버린 자였지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복순을 압박하는 모습은 마치 양쪽에서 동시에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컹 셔터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이었지요. 하지만 셔터 안에 남겨진 복수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의 귀에 은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방에서 나온 막내가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아 더듬더듬 걸어왔지요. 은비의 작은 손이 복순의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손에서 칼국수 냄새나. 이 냄새가 있으면 우리 괜찮아. 복순은 은비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밀가루와 멸치와 가마솥 김이 밴 이 손 이것이 복순에게 남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전부가 아이의 코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라는 것을 복순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복순의 눈빛을 바꿔놓았지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이전에 없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것은 투지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체념이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각오였습니다. 가게의 불은 꺼졌지만 복순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은 새방의 작은 부엌에 서 있었지요. 연탄 2장을 피우고 그 위에 가게에서 가져온 가마솥을 올렸습니다. 가게가 아닌 집에서 가마솥에 불을 올리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연탄불은 가스불처럼 세기를 조절할 수 없었고 좁은 부엌은 금세 연기와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개의치 않았지요.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 보글보글 소리만으로도 복순의 등뼈가 곧게 펴졌으니까요. 대회까지 닷새. 복순은 남은 식자재를 털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멸치가 부족했지만 있는 만큼으로 육수를 우려냈고 밀가루는 마지막 봉지를 아껴가며 반죽을 쳤지요. 연탄불의 불균일한 온도에 맞춰 국물을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윤기철이 가르쳐준 원리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빛을 발했지요. 기본을 아는 사람은 어떤 불에서도 요리를 할 수 있다. 윤기철의 말이 복순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먼저 이웃 야채가게 할머니가 새벽에 복순네 새빵 문 앞에 대파 한 단을 놓고 갔습니다. 건어물 가게 아저씨는 멸치 한 봉지를 비닐에 싸서 문고리에 걸어두었지요. 두부가게 아주머니는 두부 반 모를, 양념가게 할아버지는 고춧가루 한 줌을 종이 봉투에 담아놓고 갔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요. 조상훈의 눈이 시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어둠 속에서 복순네 문 앞에 놓이는 재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복순은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집어들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눈물은 반죽에 섞이면 면발이 짜지니까요. 대회 전날 밤 복순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멸치를 갈무리하고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반죽물의 온도를 맞춰 놓았지요. 그런데 새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자 거기에 윤기철이 서 있었지요. 노신사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초췌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다림질된 양복 대신 수수한 잠바를 걸치고 있었고 중절모 아래로 보이는 눈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복수는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지만 윤기철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말을 삼켰습니다. 윤기철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오. 내 사정이 있었소. 하지만 내일은 꼭 가야 하오. 당신의 요리를 세상이 봐야 하오. 복수는 한참을 윤기철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새빵 부엌에 두 사람이 서자 어깨가 부딪힐 만큼 비좁았지요. 윤기철은 복순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순의 손을 보았지요. 밀가루에 절고 칼에 베이고 신어에 헐어 누더기 같은 그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손이면 돼요. 내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냥 지난 20년을 떠올리며 끓이시오. 당신이 매일 새벽 누구를 위해 이 손을 혹사시켰는지 그 마음 하나만 그릇에 담으면 돼요. 윤기철이 돌아간 뒤 복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반죽을 한번 치고 육수의 간을 보고 내일 입고 갈 앞치마를 다림질했지요. 그 앞치마는 가게에서 매일 두르던 낡은 것이었습니다. 얼룩이 박이고 끄치해져 있었지만 복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이 없었지요. 이 앞치마가 곧 복순의 전장이었으니까요. 대회 당일 아침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서민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요리사들이 각자의 부스를 차리고 있었지요. 호텔 셰프들의 부스에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신 장비가 번쩍거렸습니다. 유명 레스토랑 요리사들은 조수를 2~3명씩 데리고 왔지요. 수비드 기계, 분자 요리 도구, 트러플 오일, 이름도 낯선 향신료들이 그들의 테이블 위에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의 부스는 구석이었지요. 가져온 것은 가마솥 하나, 도마 하나, 칼 하나, 그리고 멸치와 다시마와 밀가루와 대파가 전부였습니다. 조수도 없이 혼자였지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복순의 모습은 화려한 셰프들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 부스의 젊은 셰프가 복순을 흘깃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이는 것이 들렸지요. 시장 칼국수 아줌마가 여긴 왜 왔대? 복순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멸치의 대가리를 하나하나 따고 다시마를 물에 담그고 밀가루에 소금을 넣어 반죽을 치기 시작했지요. 탁, 탁, 탁 새벽 3시 반에 그 소리가 대회장 한 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심사위원석이 복순의 시선에 들어왔지요.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가장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순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윤기철이었지요. 깔끔한 정장에 가슴에는 원로 심사위원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회의 심사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것이지요. 출전자와의 관계가 밝혀지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윤기철은 복순과 눈이 마주쳤지만 눈빛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무표정했지요. 그것은 복순을 위한 냉정함이라는 것을 복순은 알았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끊어야 공정한 심사가 되니까요. 복순은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호텔 셰프들이 화려한 플레이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복순은 그저 면을 밀었지요. 밀대가 도마 위를 오가는 소리, 칼이 면발을 써는 소리, 육수가 끓는 소리 대회장의 소음 속에서도 복순의 귀에는 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완성된 칼국수를 심사위원 앞에 내놓았지요. 하얀 그릇에 뽀얀 국물,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면발과 송송 썬 대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특별한 고명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한 그릇이었지요.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국물을 한 모금 머금더니 숟가락을 멈추었지요. 두 번째 심사위원이 면발을 들어 올리다 말고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심사위원도 같은 반응이었지요. 대회장이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윤기철만이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지요. 그의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었을 때 노신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복순은 보았습니다. 결과 발표는 오후 5시였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대회장 중앙에 모였지요. 호텔 셰프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복순은 구석에 서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비가 수진이 민호와 함께 관객석에 앉아 있었지요. 은비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빌고 있었는지는 아이만이 알겠지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등부터 발표되었지요. 대구의 국밥집,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집이 호명되었습니다. 2등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회덮밥이었지요. 대상이 남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종이를 펼쳤지요. 대상 서울 공덕시장, 복인의 칼국수. 복수는 자기 이름이 불린 것을 즉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팔을 흔들어줘서야 고개를 들었지요. 관객석에서 은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1등이야. 은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뛰었고 수진이는 양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으며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복수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트로피를 받아드는 복순의 모습은 화려한 대회장에서 가장 빛나는 동시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지요. 심사평을 맡은 것은
윤기철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대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기교가 아니라 먹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이 한 그릇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한 어머니의 2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소. 트러플도 캐비어도 이 국물의 깊이를 이길 수 없었소. 그것이 바로 서민 음식의 힘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박수가 점점 커져서 대회장 전체를 채우는 우레 같은 박수가 되었지요. 복수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지요. 대회 결과는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시장 칼국수 아줌마 전국대회 대상 수상 자극적인 제목이었지요. 하지만 기자들이 진짜로 물고 늘어진 것은 대회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복순의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새 아이를 키우며 시장 칼국수집을 지켜온 이야기,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야기, 그리고 가스가 끊긴 가게에서도 연탄불로 대회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지요.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시민들의 응원 댓글이 기사 아래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다. 이런 분이 쫓겨나면 안 된다. 시장을 지켜야 한다. 복순 개인의 이야기가 서민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로 번져나갔지요. 이 과정에서 조상훈과 김태호의 공모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탐사보도 기자가 공덕시장 재개발의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조상훈이 상인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시장 상인들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헐값에 가게를 매수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생신고를 조작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 김태호에게 돈을 줘서 복순을 법적으로 압박하게 한 사실까지 하나둘 밝혀졌지요. 결정적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지요. 그동안 조상훈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던 상인들이 복순의 대회 우승 뉴스를 본 뒤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가장 먼저 기자 앞에 섰지요. 조상훈이 자기한테도 압력을 넣었다고 복인의 재료를 납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야채가게 할머니, 두부가게 아주머니도 잇따라 입을 열었지요. 조상훈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지요.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고 시장 부지의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호도 마찬가지였지요.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는 시장 골목에서 김태호가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라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지요. 카메라를 의식한 듯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복순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가족으로 살자. 복순은 김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배고픈 아이들 두고 도망간 날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는 내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거예요. 당신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이 가마솥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김태호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지요. 카메라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그는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3년 전 새벽에 도망치던 뒷모습과 겹쳤지요. 하지만 이번에 복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상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그가 시장 상인들에게 행한 협박과 부당거래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상인의 장부 조작, 보상금 횡령 의혹, 허위 위생 신고 교사 조상훈의 죄목은 불어났고 결국 그는 구속 기소되었지요. 법정에 선 조상훈의 모습은 시장에서 시가를 물며 큰 소리치던 그 사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달싹거리는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시장 상인들의 고열을 짜내 배를 채우려던 자의 최후는 그토록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호에 대해서는 복순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요. 사업자 등록증명의 변경과 함께 양육비 청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법은 이번에는 복순의 편이었지요. 가정을 유기한 사실, 조상훈과의 공모 정황이 모두 복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요. 복순의 가게 앞에 놓인 화분에서 시장 할머니가 심어준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복인의 칼국수의 셔터가 다시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가마솥에 다시 불이 올랐고 멸치향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들이 복순의 가게를 향했지요. 이 작은 가마솥의 불이 시장 전체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그 모진 풍파가 지나간 자리에 씨앗이 자라나듯 복순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회 우승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공덕시장은 철거의 위기를 넘기고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모델로 선정되어 있었지요. 시장 골목은 예전의 낡은 모습을 벗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길바닥에는 깨끗한 보도블록이 깔렸고 골목 입구에는 공덕 전통시장이라는 아치형 간판이 걸렸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났던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가게들도 문을 열었지요. 시장에는 다시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복순의 복인의 칼국수는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지요. 주말이면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서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음식 잡지에도 소개되었지요. 하지만 복순은 가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3평짜리,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 8개, 여전히 합판 테이블 4개였지요. 달라진 것이라면 셔터의 낙서가 지워지고 깔끔하게 페인트를 새로 칠한 것, 그리고 벽에 걸린 대회 트로피 하나뿐이었습니다. 칼국수 값도 올리지 않았지요. 물가가 올라 재료비가 빠듯했지만 복수는 1,000원짜리 한 그릇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가게를 안 키우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복수는 이렇게 답했지요. 이 가마솥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욕심을 부리면 국물 맛이 변하거든요. 큰딸 수진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었지요. 방학 때면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는데 복수는 그때마다 공부나 해라며
쫓아냈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물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3년 전 포기서를 내밀던 그 아이의 눈에는 이제 미래를 향한 빛이 차올라 있었지요. 둘째 민호는 뜻밖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리학교에 진학한 것이지요. 한때 엄마의 시장 칼국수집을 창피해하던 소년이 엄마의 가마솥 앞에서 진짜 요리사의 꿈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스승은 다름 아닌 윤기철이었지요. 윤기철은 대회 이후 요리계에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과거 호텔 비리를 고발했던 그의 진실이 재조명되면서 업계의 존경을 되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윤기철은 화려한 호텔 주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 민호 같은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지요. 그가 가르치는 첫 번째 수업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기. 어르신, 멸치 육수가 요리의 기본이에요? 제자가 물으면 윤기철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요리는 가장 단순한 재료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단다. 막내 은비는 이제 제법 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달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서는 것이 은비의 일상이었지요. 대파를 써는 솜씨가 제법이었고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며 웃는 얼굴은 가게에서 가장 환한 조명이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옆에 빈 가게를 하나 얻었지요. 거기에 은빈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아놓았습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은비가 자라면 물려줄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었지요. 그 간판 글씨는 은비가 직접 크레파스로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간판처럼 보였지요. 복순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밀가루에 절고 칼에 베어 흉터가 겹겹이 쌓인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 손이 빚어내는 칼국수를 먹으러 사람들은 오늘도 줄을 섰습니다. 복수는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곤 했지요. 예전에는 이 손이 창피했습니다. 곱고 하얀 손을 가진 다른 여자들이 부러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손의 모든 흉터가 훈장이었고 모든 갈라진 틈이 아이들을 살려낸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오후 2시 윤기철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창가 쪽 구석 테이블이었지요. 여전히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고 여전히 국물 향을 먼저 맡았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윤기철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선생님, 호텔 총주방장까지 하신 분이 왜 아직도 1,000원짜리 칼국수를 드시러 오세요? 복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질문이었지요. 윤기철은 중절모를 벗어 테이블에 놓으며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한 그릇에 내 평생 찾던 답이 있으니까요. 요리란 결국 사람이요. 복수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1,000원짜리 칼국수, 3평짜리 가게, 밀가루에 절은 손 그것이 복순의 전부이자 복순의 대답이었지요.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 가마솥 하나로 아이 셋을 키우고 시장을 지키고 한 노인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주었으니 1,000원짜리 인생이라 불리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복순 자신도 알게 된 것이지요. 해질녘 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순이 가게 불을 켜고 가마솥에 마지막 육수를 올렸지요. 멸치 향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목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발표했어. 우리 엄마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은비가 가방을 들썩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은비를 맞았지요. 아이의 뺨이 달리기 때문인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시작된 하루가 노을빛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지요. 복수는 국자를 들고 육수의 간을 보았습니다. 코끝에 닿는 멸치향, 혀끝에 번지는 감칠맛,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 20년 동안 매일 맡던 그 향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복인의 칼국수, 오늘도 문을 엽니다. 1,000원짜리 한 그릇에 담긴 20년의 진심, 그것이 시장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난은 복순의 손을 갈라놓았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국물이 스며 나왔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밀가루 한 줌뿐이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치대면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녹이는 한 그릇이 되는 법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